1990년대 대한민국 모든 이의 운명을 바꾼 날이 있습니다. 바로 1997년 12월 3일. 이날을 우리는 경제 국치의 날, 국가 부도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IMF 체제가 시작된 날입니다.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서 오늘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은행 간 거래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기준 환율보다 2.25%가 폭등하면서 더 이상 팔려는 달러가 나오질 않아 마감 시간 전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IMF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IMF의 요구에 의해 급격히 진행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직장에서 내쫓긴 사람들은 거리에 나앉고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어 실업률은 높아지고 중산층도 무너졌습니다. IMF 사태,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큰 충격과 영향을 줬던 외환 위기. 그 아픈 시간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경 대한민국 경제에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는 긴급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한국이 국가 부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틀 뒤 IMF 실무단이 방한했고 24일부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28일 IMF는 처음으로 문서화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무난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9일 IMF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협상 내용을 뒤집거나 번복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오세요. 대선 지지율 1, 2, 3위 후보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협상 시작도 전에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협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12개 종합금융사와 제1, 서울 2개 은행을 폐쇄하세요. 그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국가가 도산시키는 꼴입니다. 이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구제 금융은 없습니다. IMF 협상단의 무지막지한 조건. 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결국 한국 정부는 IMF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은 IMF 관리 체제가 시작된 날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세계 12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 호가 침몰을 알린 경제 국치의 날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IMF로 가는 일은 없다라고 했던 한국 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을 IMF 지원 요청 며칠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97년 11월 10일 오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셨는데 전화로 김영삼 대통령께 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전화를 올려서 외환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께서도 외환이 어려운 것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국가 부도가 납니다고 했습니다. 외환이 그렇게 심각한지는 모르셨지 않은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IMF의 상식을 벗어난 요구도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급박했던 국가 부도 위기. 하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제금융 신청 며칠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당시 국민들도 우리 경제가 그 지경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IMF 사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다가왔는데요. 사실 1997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1월 23일 밤 45개 금융기관장들이 모여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금난에 몰린 한보철강의 부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1월 8일부터 진행된 6차례의 대책회의, 그리고 23일 자정 무렵 한보철강의 부도가 결정됐습니다. 재계 서열 14위 한보그룹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3월 재계 서열 25위의 산미, 4월 19위의 진로가 부도 처리된 데 이어 7월에는 재계 8위 기아가 부도 위에 되는 등 30대 재벌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대마 불사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서막을 연 한보철강의 당시 부채는 무려 5조 7천억 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을 통해 기업의 외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음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의 고질적인 차입 의존형 경영 행태에 있습니다. 자본금이 900억 원에 불과한 한보철강이 6조 원에 이르는 철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 아닙니까? 철강 전문가에 따르면 5조 원이면 충분히 당진 제철소가 완공되고도 남는 금액이라 하는데, 아직도 2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검찰 중간 수사 결과 정태수 씨가 2,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 등에 유용했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2조 원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이러한 무리한 차입 경영 등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2년 후 국회 IMF 환란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증인이 정치권을 믿고서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오늘의 환란의 원인이 됐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97년도 3천억 확장된 것을 지출 안 했기 때문에 부도난 겁니다. 나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럼 환란의 원인에 대해서 증인은 잘못을 하나도 안 느끼시는 겁니까? 환란은 한보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다고는 제 자신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그럼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까? 국민에게 부담한 건 죄송하기 짝이 없죠. 아까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997년 1월을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던 이석채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정부의 재정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30여 년 동안 써오던 소위 정부의 그 은행을 통한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 한보가 당시 투자에 대한 그 자금을 해외에서 차관으로 조달하는데, 사실 그 철강 공장이면 투자가 회수되는데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단기 차관으로 조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기한이 될 때 정부가 지불 보증을 연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게 공교롭게 딱 1월 말에 닥친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공언한 그 지불 보증을 안 해준다는 정책에
첫 번째 피해자가 이제 한보철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한보철강은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보철강이 1997년 외환위기의 서막을 장식했다면 그해 한국 경제 위기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계기는 기아 사태였습니다. 계열 주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모사인 기아 자동차까지도 자금 압박을 초래했으며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및 회전 기피로 자금 조달이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동차 산업으로 상당한 명성을 지닌 재계서열 8위 기아는 7월 15일 부도 유예 협약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한국에 이 지불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첫 번째 한보철강이나 두 번째 3위 특수강만 해도 긴가민가하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아자동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고, 자동차는 중요한 기간 산업이고, 또 개인이 아니라 그 주주들이 기업의 대주주인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까지 정부가 지불 보증을 안 해준다는 걸 보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게 그 기업의 신용을 맡길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을 확실하게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냥 홍수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9년 국회 환란투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아는 무리하게 빚을 내 자동차 외 다른 업종에 투자했습니다. 1997년 5월에는 그룹의 총차입금 9조 4천억 원 중 약 48%가 제2금융권의 단기 차입금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무리한 확장과 방만한 경영, 여기에 1997년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자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부도에 이르렀다는 평가였습니다. 기아가 부도 유예된 지 약 2달 후인 1997년 9월 24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용은 법정 관리로 가야 할 기아가 화의 신청을 함으로써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의와 법정 관리 모두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지만은 화의가 기존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반면 법정 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배제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른 재벌 그룹하고 달리 그 기아자동차는 기아자동차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도 처리하면 남는 게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또 평생을 그 기아자동차에 그 인생을 바쳤던 김선웅 회장이라든가 당시에 그 그룹들이 전부 그런 그 소위 자동차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어떻게 해서든지 회장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화의 신청을 건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정부에서는 그 이 기업을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화의 신청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기업의 문제를 김선홍 회장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정치로 끌고 가는, 사실은 좀 그게 적절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지나친 정책까지 안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부총리의 발언은 기아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주가지수 650선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기아는 부도 유예된 지 100일 만인 10월 22일 법정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드디어 10월 24일 날 기아 사태 발생 100일 만에 기아를 법정 관리에 집어넣고 산은이 출자해서 기아를 공기업화하기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증인께서 10월 22일 날이요. 10월 22일 날. 네. 네.
이로써 기아 사태가 깨끗이 매듭 지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바로 그날 이 S&P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발언을 듣고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평가를 합니다. 24일 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7일 날 무지수사도 이 정부의 10월 22일 날 결정 발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낮춥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발표를 하면은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급락할 것을 예측을 하셨습니까? 우선 급락이 아니고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그런데 그 발표로 한 단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고는 사실 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못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이라는 걸. 경제 고위 관료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아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그 1997년 위기의 원인이 됐다고들 그러는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당시 한국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본시장은 그렇게 잘 발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자기 자본을 조달을 못하니까 결국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거고 그거는 개도국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첫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한국의 당시 기업 총수들이 그걸 그 자본시장에 가서 또 자본을 조달하면은 자기 경영권이 좀 방어가 어려워질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당시에 그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좀 높았으면은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부채 비율을 좀 낮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외국인 투자 안 받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네. 1990년대 한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1997년 이전까지 경제 성장률은 평균 8%,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장 신화에 젖어있던 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해외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빚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환율 제도는 변동폭에 제한을 두는 준고정 환율제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은 700원에서 800원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금리는 10%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금리는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달러 등의 외화 차입, 그중에서도 이자가 더 싼 단기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외화를 들여오는 역할은 재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종합금융사들이 앞장섰습니다. 종합금융사들은 해외에서 저금리의 외화를 단기로 빌려와 기업들에게 장기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단기 외화 차입금을 동남아에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외채 비율은 IMF 직전인 1996년에는 58%까지 늘어났습니다. 이후 1997년 11월에는 63%까지 늘어납니다. 당시 기업은 정부가 외자를 갖다가 장기건 단기건 빌리는 걸 막아놓고 있었고 그 중에서 단기 차입을 갖다가 은행 쪽에 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장기 차입을 먼저 하게 해줘야 되는데 당시 은행이 장기로 돈을 빌릴 능력도 별로 없었는데다가 한꺼번에 장기로 빌리게 해주면 너무 특혜를 준다는 그런 개념도 있었고 또 단기로 해야지 당시 그 인허가권을 지은 그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인허가권을 자주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을 그로 먼저 차입하게 하겠던 것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왔죠. 이 단기 차입을 허용해 준 배경에는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또 이걸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장기는 자꾸 조금 미루고 단기 차입을 갖다 허용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외채를 많이 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금사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IMF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금사에 대한 감독이나 검사 체계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검사도 부실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못 취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금사가 부실화되고 환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금사가 단기 차입의 주역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IMF 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뭐냐 하면 물건을 너무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달러를 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종금사가 나가서 빌려온 거단 말이에요.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종금사의 과다한 차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상수지 적자. 거기가 사실은 IMF의 뇌관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1-2%였던 적자폭은 1996년에는 4%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저가 제품이 쏟아지고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 모두 밀린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의 적자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막히니까 돈을 이렇게 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96년도에 단기 차입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단기 차입의 주역이 종금사였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단기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원인은 96년도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에 있었다. 저는 그래서 IMF의 말하자면 방화세는 단기 차입일지 몰라도 사실 단기 차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가 제공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출로 외형을 키워온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부실은 곧 막대한 대출을 해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1997년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해외 금융 위기까지 터졌습니다. 중국 저가품의 공세는 우리나라보다 동남아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7월 2일 태국 바투아는 한 달 만에 20%가 폭락했고 8월 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에 투자했던 국내 종금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고 단기 외채 만기는 다가오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터라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새로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진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는 기아 사태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상황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상반기에 완만하게 하락하던 국가 신인도는 7, 8월 기아 사태와 동남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월 5일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중 1년 이내 단기자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단기 신용 등급을 P1에서 P2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음 날인 6일 또 다른 신용평가사 S&P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급격히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그 결과 환율은 오르고 자본 유출은 심각해졌습니다.
비극의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아 사태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던 9월 29일 외환시장 개장 40분 만에 대미달러의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하며 사실상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외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10월 17일 대만은 외환 방어를 포기했고 10월 23일 홍콩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의 부도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요인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락을 멈추지 않았고 10월에는 500선이 붕괴됐습니다. 8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국제 채권자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빌려준 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당시 7대 시중은행의 만기 연장 비율은 10월까지 80%를 유지하다가 11월 들어 6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외화를 갚아야 할 기간은 돌아오는데 벌어들인 곳은 없고 새로 외화를 빌릴 곳도 없는 상황. 한국은행은 결국 외환 보유고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빠져나가는 해외 자금이 너무 많았던 탓에 외환 보유고는 금세 고갈되어 외환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용 외환 보유고는 10월 223억 달러에서 11월 말 73억 달러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15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은 환율 폭등과 외환 고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환율을 물가 안정 차원이나 또는 1인당 10,000불 돌파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상당히 저환율 정책을 하니까 그게 이제 사상 유례없는 경상수지 적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IMF가 온 이유는 사상 유례없는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경상수지 적자의 이면에는 원화 환율 강세 정책하고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이 있었거든요. 나가라 해서 막 등 떠밀었거든요. 나갈 때 달러를 갖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마지막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이게 장부상으로는 관리가 됐어요. 200억 달러 이상이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거의 다 사실상 부실화된 자산이었기 때문에 터진 것이다. 97년 가을에 그 IMF하고 월드뱅크의 연례 행사에서 일본이 그 아시아 통화 기금이라는 걸 갖다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한국하고 타일란드, 인도네시아 같이 지금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제공해 주자. 일본이 돈 1,000억 달러를 내겠다 하고서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이제 했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미국이 안 된다 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외환위기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 그거예요. 미국은 왜 그랬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미국이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본시장 개방하라 그랬는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옳다구나 요걸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딱 한 거죠. 둘째는 여기에 동아시아에서 당시에 냉전이 끝나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 아시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요새 중국처럼 이렇게 아시아 쪽에 맹주노루 비슷한 거 이런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한국은행이 말이죠. 지난 97년 3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 금융 외환 위기 도래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재경원에 수차례 보고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보고서가 말이죠. 우리 총재께서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정말 환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서 경고성으로서 보냈던 보고서로 그 성격을 규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예. 이것을 묵살한 이 재경원이 그러면 전적으로 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째서 저희도 그렇지? 건의를 하고 심각하게 느낀 건 사실이지만은 좀 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지 못한 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1999년 국회에서 열린 IMF 환란 국정조사 투기. 한국 경제의 두 축인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인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음을 보여줬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을 두고도 경제 관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재임 기간에는 창피해서 IMF 못 갑니다. 다른 대책을 찾읍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 뜻입니다. 경제부처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재가를 요청해왔습니다.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팀 교체 검토하세요. 네,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전격 경질됐습니다. 후임에 임창열 통산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11월 19일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임창열 신임 부총리가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1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12월 3일 한국 정부와 IMF는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IMF는 2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 일본 등의 지원을 합해 총 550억 달러의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부실금융기관 퇴출, 관치금융 개선, 자본개방 확대, 기업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금융, 재정의 긴축과 기업, 노동 분야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가혹했죠. 그러니까 가혹했다기보다는 엉터리 대안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문제를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상 성장률이 한 7, 8% 정도 됐거든요. 근데 IMF한테 뭐를 처음에 요구를 했냐면 3%로 낮춰라. 그랬다가 1%로 낮춰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낮춰라. 3번 수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한 것이 터무니없는 오산인 건 뭐냐면 논리는 간단하죠. 저성장이 되어야 수입을 안 한다. 수입을 안 해야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든다. 그 논리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금리를 올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정책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당시 시중금리는 10%대에서 24%대로 올라가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금리가 10%에서 25%로 올라가갖고 버틸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업을, 경제를 죽인 거죠. 그게 저는 IMF가 잘못한 저는 큰 실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가혹한 정책이 뭐였냐면 구조조정해야 된다. 구조조정 하려면은 한국의 핵심 기업들을 해외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은행들이 외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IMF의 구제금융 승인 발표에도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12월 5일에는 고려증권, 6일에는 한라그룹 등의 기업이 기업 부도를 맞았습니다. 10일과 11일 국가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IMF는 지원금은 한국의 조건 이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노동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서민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갔습니다.
최근 연쇄부도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어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차가운 거리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96년 말 2.3%이던 실업률이 한보 부도로 향후 2.5% 이상으로 솟을 전망입니다. 명예퇴직 등 돌풍으로 뒤숭숭한 터에 한보 사태까지 겹쳐 국민은 실업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 대단했죠. 자살한 사람 많았고요. 아까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년에 한 고용이 40만 명 정도 늘어나는 거였었거든요. 갑자기 130만, 40만으로 마이너스가 되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업자가 정상에 비해서는 한 2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고, 뭐 이렇게 자영업 하면서 요즘 이야기를 하면 특고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계는 거기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직장을 잃은 사람 숫자는 파산한 사람까지 합하면은 한 300만, 400만 가까이 됐다. 그럼 그 당시 인구로 따지면은, 그리고 부인까지 합하면은 전체 인구의 거의 뭐 10%, 20%가 타격을 입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6.25 동란 이후에 한 70년, 80년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근대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다, IMF가. 그렇게. 이렇게 IMF 외환 위기는 그 시작과 동시에 서민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1997년 11월 약 1만 4천 개이던 부도업체 수는 1년 후인 1998년 12월 22,800개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57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거리에는 넥타이를 맨 노숙자가 늘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그 시기, 그 누구도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산품 애용운동이 벌어졌고 상인들은 스스로 가격을 낮추며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눴습니다. 장롱 속 달러 모으기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새해인 1998년 1월 금 모으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돌반지부터 오래 간직해온 집안의 갑옷, 장롱 속 숨겨뒀던 온갖 금장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 351만 명이 참여했고 그 결과 98년 1월과 2월 동안 227톤의 금을 모아 약 22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남다른 단합력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절정을 향해 가던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면에서 최초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후보들의 TV 토론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에서 가장 큰 이슈는 IMF 구제금융과 경제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총재, 자밀련은 김종필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재는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합종 연횡을 거쳐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3인을 주요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전은 한국 선거 사상 최초로 후보자 간 TV 토론이 실시됐습니다. 후보들은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해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우리는 6.25 폐허에서도 일어나서 그에게서 세계 11번째의 경제 대국을 이루간 국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고 여러 가지 긴축이 되면서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국민들, 특히 근로자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 말하자면 고통을 분담하자고 요구할 때 그와 같은 도덕성이 있어야만 따를 것입니다. 1997년 12월 28일 문민정부 이후 경제 위기에 빠진 한국의 15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의 치열한 경합 끝에 야당인 국민의 김대중 후보가 40.3%를 득표하며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 정치에서도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클린턴 대통령이 It's economy stupid. 이제는 경제야 바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직도 회자되고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 이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도 경제가 제일 문제였고 이럴 때는 뭔가 바꿔보자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그런 그 선거의 결과를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대 대통령 선거는 건국 이후 50년 만에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민주화가 오랜 진통과 우회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족 순환 후 고비마다 불구르지로 나를 구한 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서 우리도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을 신청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창조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새 정부는 출범 후 2년간 고금리 정책과 재정 긴축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IMF를 속전속결로 극복하고 빚을 순식간에 다 갚아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 달에 40억, 연간 5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무역 흑자가 났는가? 그 원인은 환율이라는 거죠. 800원, 900원 하던 환율이 IMF 터지면서 1,500원, 600원대까지 가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사상 유례 없는 흑자를 우리가 기록했다. 원래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한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도 다 투자하느라고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고금리 정책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이제 환율 경제가 나빠지고 또 그다음에 환율도 치솟고 이러니까 원래 건전했던 경제니까 수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입도 물론 줄어들고 그다음에는 그냥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노력은 어떤 일부 대기업 몇 개가 한 게 아니고 사실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라든가 그 해외여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자제하면서 절약하고 그 저축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9년 9월 긴급 자금으로 받았던 135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IMF와의 약정보다 9개월 빠른 상환이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추가로 받을 대기성 차관 15억 달러를 받지 않기로 했고, 다음 해인 2000년 9월에는 이미 지원받은 60억 달러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구제금융 신청 3년 8개월 만에 전액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는 종료됐습니다. 예정보다 3년 이른 것이었습니다. 경제 침몰의 원인이었던 외환 보유액은 15대 대통령 선거일인 97년 12월 18일 39억 달러에서 2000년 8월 15일에는 977억 6천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년 8개월간 이어진 IMF 경제 신탁 통치, 그것은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심 산업화 전략이 가져온 부작용이었습니다.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신화는 재벌들의 중복 과잉 투자와 문어발식 경영을 초래했고,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육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재벌의 정경유착, 관치금융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금융기관, 이에 기댄 기업의 차입 경영까지 더해지며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막을 기회는 전혀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은 1997년 8월부터 10월간 정부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IMF 생긴 거는 96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240억 달러의 적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방하려면 이 적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적자를 축소시키면 되잖아요. 축소시키려면 환율을 어찌해야 돼요? 환율이 너무 낮은 거를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김영삼 정부는 계속해서 환율을 700원대, 800원대 끄집어 내려 갖고 환율을 굉장히 저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방 가능했다. 어떻게 예방이 가능했냐? 700원, 800원인 환율을 1000원 정도로 실세화시켜 줬으면 97년도에 빠른 속도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로 반전했을 것이고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이제 방점이 가는 거고. 당시 정부는 경제 상황 대응에 실패했고 실패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투명성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법치, 그러니까 법에 의한 접촉치,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본시장의 또 금융시장의 선진화,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성격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은 저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압도한다고 보는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이 떨어졌거든요. 성장률이 그 외환위기 전 10년하고 외환위기 후의 10년을 비교해보면 거의 딱 반토막입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거는 그거는 외환위기 말고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외환위기를 계기해서 출산율이 뚝 떨어졌어요. 일자리 악화됐고, 그 다음에 분배 나빠졌고, 그 다음에 불안정성도 이거는 뭐 불분명하고, 그렇게 전체를 합쳐보면은 부정적 선거가 압도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폭설과 한파로 시작됐던 1997년, 경제 신탁 통치로 불리는 IMF 외환위기는 3년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의 DNA를 발현했습니다. 그 결과 IMF 모범생이라 불리며 조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가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등 서민 경제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도 IMF 사태의 그림자는 깊은 그늘을 들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용 불안과 저출산,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 현상, 아직도 끝나지 않은 IMF 외환 위기의 악몽. 대한민국이 굳건한 경제 독립국으로 바로 설 때 진정한 위기 극복의 날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